안녕하세요. 오늘은 위고비랑 마운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꿀팁들을 방출을 할 거예요. 그 운동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팁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체중 기록만 잘해도 다이어트 공략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공략이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다 보면 정체기 걸 거예요. 이 정체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 회복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대사 회복을 잘 해야지 내가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가 잘 안 와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일단은 정체기부터 보면, 다이어트라는 거는 체중이 선형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체중이 일자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해져요. 그러니까 즉 체중이 덜 빠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중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정체기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체중이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빠지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 봐봐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때 이렇게 갑자기 훅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다음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이때보다 줄어드는 거를 보면 굉장히 뒤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거의 열흘 후에는 이 체중 이하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체중을 그냥 기록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정체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 멘탈이 터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체중이 내 체중으로 알고 있어. 사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급하게 빠진 건데, 이게 내 체중으로 알고 있는데 정체기가 오네? 어떡하지? 식사량을 더 줄여야 되나? 운동량을 늘려야 되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식단이나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의 폭이 왔다 갔다 심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떨어진 체중이니까 당분간은 내가 체중이 올라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떨어지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체기가 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되게 느려져요. 완만해지고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좀 다이어트를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정체기가 오는 게 기분 나쁘잖아. 솔직히 말해서 살이 안 빠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요? 대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치팅을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쓰는 칼로리가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칼로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치팅데이를 안 할 경우에는 주당 칼로리를 한 50에서 30 정도 줄여줘야지 이게 완만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줄이면, 뭐야, 다이어트를 별로 안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치팅을 가진다라고 하면, 지금 7주 차에는 1700칼로리 먹잖아요. 근데 치팅을 만약에 좀 하드하게 한다, 3주에 한 번 하드하게 치팅을 한다, 그러면 1900칼로리. 이거는 2주에 한 번 치팅하면 1850칼로리.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 감소가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치팅을 가져줘야 돼요. 물론 뭐 치팅, 리피드 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치팅 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치팅은 10일에서 3주에 한 번이 좋아요. 근데 1주는 안 돼. 너무 잦아요. 너무 잦기 때문에 다이어트 속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주보다는 한 10일에서 3주가 좋고, 근데 여러분들이 치팅 때 좀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소화 능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잘 먹지를 못해.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먹는 게 저는 추천을 한단 말이야. 뭐 매운 거라든지 튀긴 거라든지 지방이 너무 많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고기에 밥을 먹는 거를 저는 제일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목살에 밥 이렇게 먹는 걸 추천을 하고, 삼겹살처럼 뭐 지방이 많은 그런 고기는 안 돼요. 그리고 식사 후에 15분을 꼭 걸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한 끼에 많이 먹다기보다는 좀 나눠서 내가 하루 동안은 좀 잘 먹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치팅을 가지면 대사 감소를 좀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 막을 수는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동면중님 마흔자로 데이터를 보니까 대사 감소를 좀 억제를 한다던데요? 근데 그거는 G 데이터예요. 마우스 대상으로 했을 때 대해서 꺼도, 휴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사 감소는 일어나요. 그래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쓰면 대사 감소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안 일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한 달 체중 감소랑 둘째 달이랑 그 다음에 셋째 달 체중 감소를 보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럼 또 마음이 좀 조급해 하지 말고 이 대사 감소가 일어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치팅 데이를 가져가 줘야 돼요. 그리고 체중 감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체중 그래프를, 그러니까 체중을 매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막 노이로제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도 체중 그래프를 그려보면 체중이 선형적으로 빠져요.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쓰시는 분들이 체중을 기록한 데이터들이 막 인터넷에 좀 있을 거예요. 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하지만 결국에는 일직선상으로 빠져요. 일직선상으로 빠진다. 그 말은 뭐예요? 산술적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얼마큼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대사 회복할 수 있는 칼로리를 구할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결국에는 대사가 감소가 되잖아요. 내가 쓰는 칼로리가 감소가 되잖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쓰는 칼로리가 감소가 된다? 사용하는 칼로리가 감소가 된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 끝난 다음에 내가 좀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지. 왜냐면 내가 쓰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요요 오기가 쉬워진단 말이야. 이거는 결국엔 다시 회복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회복을 안 하면, 회복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800칼로리를 쓰는데 회복을 안 해요. 얼렁뚱땅 회복을 해. 한 1500까지만 회복을 해. 그럼 나중에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더 극심하게 먹어야 돼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극심하게 먹어야지만 체중이 빠지는 사람들. 적게 먹어야지 체중이 유지가 되고, 엄청 적게 먹어야지 체중이 빠지고, 좀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들. 보통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전에 했던 다이어트들이 굉장히 안 좋은 다이어트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절식하는 다이어트. 그리고 회복도 안 하고 아침 안 먹고 막 굶고 폭식하고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동면중에 저는 이게 다이어트를 하고 50kg까지 빠졌다가 60 다시 60, 65 이렇게 다시 쪘어요. 이러면 대사 회복된 거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최악의 케이스예요. 체중이 늘었어도 대사 회복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고 평소에 식단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안 먹고 그 다음에 폭식을 반복하는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이 보통 이제 대사가 감소되면서도 체중이 증가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대사를 회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여기서는 좀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는 좀 집중을 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초반 28일 동안 예를 들어서 2kg가 감량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주차를 제외를 해요. 1주차나 혹은 초기에 빠른 감속 구간을 제외를 해요. 그 기간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2에서 5주차 28일 동안 감소된 체중을 구해요. 내가 2kg가 감소가 됐다. 그러면 28일 동안 2kg가 감소가 됐으니까 2000g이잖아요. 2kg니까 2000g 나누기 28을 하고 곱하기 7.7을 해요. 그러면 나오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게 내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체중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적자된 수치야. 550칼로리만큼 지금 내가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550칼로리에 지금 내가 얼마큼 먹고 있는지 식단을 계산을 해보세요.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식단만큼, 예를 들어 내가 1800칼로리를 먹고 있다. 그러면 550 더하기 1800 하면 2350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2300이라고 일단 적어둘게요. 2300칼로리만큼 나중에 대사 회복할 때 먹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끝났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칼로리를 늘려야 되잖아요. 얼마큼 늘려야 될 거야.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더 먹으면 살찌는 거고 덜 먹으면 대사가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데이터예요. 그렇게 이제 2300을 구하고 이 칼로리만큼 대사를 회복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량된 체중에서 근손실은 빼야 돼요. 근손실량은 빼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동면중에 저는 28일 동안 5kg가 감량됐어요. 뿌듯해. 근데 근손실이 1.5kg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5kg만 감량된 거예요. 체지방이니까. 그렇게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가 끝날 때, 다이어트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근 28일 동안 감량된 몸무게가 있을 거야. 1kg가 예를 들어 감량이 되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이어트 종료 직후 바로 늘리는 칼로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똑같이 1kg니까 1000 나누기 28하고 7.7을 곱해요. 그러면 275가 나왔어요. 지금 식단에서 275를 늘리고 2300칼로리까지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끝날 때쯤이니까 내가 식사량을 좀 많이 줄였어. 다이어트 끝날 때니까 내가 한 1200칼로리 정도를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1200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네. 28일 동안 1kg까지밖에 안 빠졌네. 그럼 이제 다이어트를 종료를 하고 몸을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다이어트를 들어가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kg가 감량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275를 더해요. 그러면 1475가 되죠. 여기서부터 2300까지 4주에서 8주에 걸쳐서 늘리면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였죠, 칼로리를. 그러면 8주에 걸쳐서 늘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내가 극심하게 적게 먹었을 경우에는 이 기간을 길게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내가 요요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 굉장히 길게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이랬을 때 살이 찌느냐? 찔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미미하게 쪄요. 식사량을 늘리는 것보다 굉장히 적게 쪄요. 그리고 늘린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2300까지 늘렸다. 그러면 동료 중에 저 다시 다이어트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2300까지 늘렸는데 살도 안 빠지고 아니 안 찌지도 않네요? 그러면 대사 회복 다 된 것 같은데요? 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또 다시 다이어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갑자기 칼로리 확 줄여버려요. 확 줄여. 그래서 대사 회복 기간은 다이어트 기간의 절반에서 1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다이어트를 좀 극심하게 180일 정도 했다. 그러면 90일에서 180일 정도까지는 대사 회복 기간을 가져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사가 저하된 상태에서 막 2, 3년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면 대사 회복이 몸에서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적게 된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첫째 주, 동면주 그 첫째 주는 왜 빼요? 보시면 여러분들 체중 그래프가 다 그럴 거예요. 첫째 주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몸무게가 빠지잖아요. 첫째 주가 보통은 굉장히 빠르게 빠져요.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그 다음에 둘째 주부터 보통은 좀 느리게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동현준이 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한 6일 정도 그러니까 빠르게 빠졌는데 이거 지방 빠진 거 아닌가요? 저 다이어트 굉장히 잘하죠? 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수분이랑 글리코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버려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체지방 빠진 게 아니에요. 체지방 빠진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서도 체지방이 빠지긴 할 텐데 순수 당연히 지방량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천천히 빠지는 게 체지방량이에요. 천천히 빠지는 게. 그 다음에 회복 루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 종료 직후가 체중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예요. 다이어트가 끝났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 해방감 드디어 내가 끝났다 해서 막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때는 진짜 내 몸에서 지방 증가 2배 이벤트예요. 어떤 식으로든 내 몸에 만약에 칼로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잡으려고 해요. 무조건 체지방을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동면주에 제가 2000칼로리 쓰니까 좀 이거를 그냥 한 끼에 2000칼로리 이렇게 갑자기 많이 먹으면 한 번에 폭식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저장하려고 해요. 무조건 저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주의해야 돼요. 다이어트 종료 직후가 진짜 위험한 시기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천천히 식사량을 증가시키는 계획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식습관이 개선이 돼요. 얘가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식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식습관이. 근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당뇨나 고혈압 걸려서 내가 이거 먹으면 죽어 하는데도 계속 어쩔 수 없이 먹죠. 그게 식습관이에요. 놓지를 못해요. 목숨이 걸려있는데도 놓지를 못하고, 심지어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도 본인 퍼포먼스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식습관이 형성이 안 된 선수들은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개선하는데 되게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이거를 내가 인지하고 조금씩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해요. 왜냐면 동료중 운동선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가능할까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식사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충제나 영양제가 의존한다라고 하면 식습관 개선에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거를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하면서 보충제나 영양제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안 먹을 수는 없어. 그럼 당연히 먹긴 하는데 후반으로 가면 비중은 줄여야 돼요. 근데 물론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뭐 끝까지 먹어도 되는데, 뭐 단백질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돼. 그래야지 식습관이 개선이 되고, 그래야지 요요가 안 와요.
물론 완전히 다 뭐 줄인다라는 거 현대 사회에서는 좀 그거는 넌센스이긴 해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가져가 줄 수는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도. 저도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에 한 2스쿱 정도는 먹으니까. 그리고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가끔 이제 회의적이신 분들이 계세요. 아, 운동을 해봐서 근육량을 늘려봤자 어차피 실질적으로 칼로리 소비량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진 않아요. 기초대사량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늘어나진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총 칼로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총 칼로리는 기초대사량 곱하기 활동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내가 하루에 100칼로리에서 150칼로리 정도만 더 쓴다라고 해서 이게 1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체중이 물론 급격하게 찌신 분들도 있겠지만 야금야금 찌신 분들도 있죠. 1년에 2kg, 3kg, 1년에 3kg씩만 해도 3년이면 거의 10kg 가까이 되죠. 그렇게 야금야금씩 찌시는 분들이 여러 느낌으로 쪄요.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에 많은 영향을 주죠.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활동 개수랑 지방을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지방을 사용할지 탄수화물을 사용할지 그거를 정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유산소 수행 능력은 가지고 있으면 좋고 어느 정도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사실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하면서 근육량 감소에 초점을 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에도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량이 있고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왜 하느냐예요. 왜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이제 할 때 내가 근손실 방지야. 근손실 방지야. 그러면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야. 조금만 해도 돼요. 뭐 주에 뭐 5일, 6일? 아니, 물론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근손실이 과하게 방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손실을 과하게 방지한다라는 건 내가 체중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웨이트를 많이 해줘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좀 어느 정도 좀 천천히 빼고 게다가 만약에 젊은 남성이다. 남자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덜 해도 돼요. 근데 여자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다라고 하면 좀 근손실 방지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혹은 웨이트 같은 경우는 기초 근력을 키울 때 동면준이 기초 근력 어차피 근육량 증가는 감량 중에는 안 되고 어차피 다이어트 회복하고 날 때 그때 이제 근육량 증가할 건데 그냥 어차피 근손실 나고 그때 회복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손실 방지도 되게 중요한데 기초 근력을 키워두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근육량 회복이 되게 빨라요. 기초 근력이 되기 때문에 근육량 증가가 그러니까 근육량 증가나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해둔 거랑 안 해둔 거랑 나중에 보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유산소 같은 경우에도 보통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칼로리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더 많이 쓰는 거. 또 하나는 유산소 수행 능력 증가. 유산소 수행 능력 증가가 뭐예요? 지방을 사용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산소 수행 능력이 굉장히 낮아. 그러니까 유산소 수행 능력이 굉장히 낮아요. 내가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안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존투에서 운동하면 지방이 제일 잘 탄대요. 운동을 해봤자 지방이 이제 타긴 타는데 효율이 굉장히 낮죠. 유산소 수행 능력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럼 동현중님 저는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보면 유산소 기능이 정말 낮다. 정말 낮으신 분들은 진짜 존투에서만 그냥 꾸준히 걸어도 평상시 심박수가 떨어지는 게 보인다. 이러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소 내가 평소에 너무 안 했다. 그러신 분들은 걷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걷는 것만 해도. 그리고 기능이 낮다라고 하면 진짜 그냥 요 낮은 강도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고 나는 좀 이제 좀 강도가 있는 유산소를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무리하면 안 돼요. 운동은 참고로 무리하면 안 돼. 운동은 내가 수용 가능한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다익선 아니에요. 운동은 절대.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소화 가능한 것 같아요. 동료중에 저는 좀 튼튼하고 괜찮아요 라고 하면 주에 한 2회 정도는 심박수가 좀 있는 한 심박수 150에서 160 정도의 운동을 섞어주면 좋아요.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걷고 뛰고 하셔도 되고 주 1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하면 쿠셔너를 꼭 신고하세요. 아니면 뭐 그 천국의 계단이라든지 사이클도 좋아. 그렇게 해서 심박수가 좀 올라가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요런 운동을 결국에는 섞어가면서 나의 기능을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런 기능들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요가 좀 덜 올 수가 있어요. 덜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딱 처음 했을 때 동현준이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몸살 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운동 초반에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피로도의 반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운동을 완전 안 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진짜 깔짝깔짝 하셔도 괜찮아요. 깔짝깔짝 하다가 그 빈도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강도를 늘리고 꾸준히 그렇게만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이어트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근데 아예 놓지는 마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운동하기 싫어도 주에 1회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건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량. 체중당 1.6에서 2를 드세요라고 하는데 진짜 돼지 감수성이 없는 그 수치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체지방이 정말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야, 뭐 150kg야, 그러면 300g을 먹으래. 체중당 2로. 이게 말이 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체지방이 20% 이상일 때는 내 체지방을 20%로 환산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체중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중이 90kg다 그러면 여기다 90을 넣고 그 다음에 체지방률을 넣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30%다 그럼 0.3을 넣어. 그 다음에 1.25로 곱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계산 1 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78.75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곱하기 1.6에서 2를 하면 돼요. 동료준 저는 1.6을 해야 되나요? 2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체중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한 달에 막 3, 4kg씩 빠진다. 그러면 단백질 섭취량이 좀 높은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한 2, 3kg, 2kg? 난 좀 그 정도 빠진다. 그럼 1.6 정도 뭐 드셔주는 게 좋고. 그다음 내가 젊은 남성이다라고 해도 좀 적게 먹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손실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준이 그러면 이 단백질을 뭘로 먹을까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급원 같은 경우에는 메인 단백질과 서브 단백질로 나누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메인 단백질은 다량 섭취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야 할 때 굉장히 좋은 급원이죠. 근데 서브 단백질은 다량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메인 단백질부터 보면 닭가슴살, 뭐 육류, 보충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애들이 단백질이 한 20g 정도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약 20g 정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20g 단위로 묶으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쉬워요. 만약에 내가 120g을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20g씩 6번 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40g씩 3번 먹으면 되겠네요. 그럼 20g씩 2번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식단을 구성을 할 때 단백질을 기준으로 일단 식단을 짜는 게 좋아요. 단백질을 기준으로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든 채소든 얘네들을 붙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보통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기준으로 짜면 나중에 탄수화물이랑 섬유질만, 채소만 이렇게 붙이면 완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유, 아몬드, 계란, 콩 이런 애들이 있는데, 분명 여러분들도 미디어라든지 뭐 유튜브 보면 이런 애들 좋은 급원이에요, 단백질 섭취하기 좋아요, 그렇게 막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근육량을 유지할 때, 그러니까 근손실 방지가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할 때는 좋은 급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근손실 방지나 혹은 근육량 증가처럼 단백질 섭취량, 그러니까 단백질 요구도가 높을 때는 얘네들은 메인 급원이 되게 힘들어요. 양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어디까지나 서브로 두면 좋아요. 서브로.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다시 메인 단백질로 돌아와서, 메인 단백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급원을 꼭 하나로 고정해둘 필요는 없어. 닭가슴살이랑 단백질 보충제랑 스왑을 해도 돼요. 스왑을 해도 돼.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삼겹살처럼 막 지방이 많은 고기 아니고서는 보통 육류도 100g에 20g 돼요. 그래서 뭐 고등어든 뭐 그냥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보통 100g에 단백질 20g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걔네들은 뭐가 있어요? 지방이 있지. 한 70칼로리 정도가 좀 추가가 될 거예요. 계란 같은 경우에 한 3개가 모여야지 닭가슴살 100g인데 계란이 생각보다 지방 함량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칼로리가 추가가 되는 거고 요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식단을 짤 때는 보충제에 좀 의존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점점 닭가슴살, 육류 혹은 일반식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지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돼요. 언제까지나 보충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뭐야 나 식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멘붕하시지 마시고 요거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채소. 요 소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화 능력은 무너지기 전에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무너지고 나면 소화 능력이 진짜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소화 능력이 안 좋아지기 전에 사전에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기본적인 다이어트 지식이랑 조금 달라요. 뭐냐면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이 좋아.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좋은 채소이기도 한데 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반대일 거예요. 왜냐면 포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컴팩트한 채소들이 좋아요. 중량감 있는 채소들. 그래서 방울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처럼 뭐 당근이라든지 무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중량감이 있는 채소들이 훨씬 더 섬유질 섭취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화 능력을 동료줄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설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사과, 그러니까 껍질을 벗긴 사과, 뭐 블루베리, 딸기 이런 애들을 먹어주면 좋고 껍질 무조건 벗겨야 돼요.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익혀서 드세요. 웬만해서는. 동민준 방울토마토 좋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소화가 진짜 안 된다? 저는 이거 방울토마토를 데친 다음에 껍질 벗기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그리고 속이 정말 안 좋다 할 경우에는 삶은 양배추를 드세요. 삶아서 그러니까 좀 투명해질 때까지 푹 삶고 그렇게 이제 드시면 되고 조금 괜찮아지면 익힌 채소를 드세요. 그러니까 채소도 익히면 소화가 훨씬 더 잘 돼요. 소화가 훨씬 더 잘 돼. 그리고 소화 능력이 많이 약하고 둔해졌을 경우에는 내가 꼭꼭 잘 씹어 먹고 그 다음에 익혀서 소화가 잘 되는 채소로 해서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 꼭 잘 챙기고 차전자피가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습관 개선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내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형성이 너무 안 돼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추후로 가면 갈수록 계속 여러분들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됐고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빠.